자, 어쨌든 블로그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로그인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여기 밑에 블로그, 그죠? 그리고 밑에 내 블로그. 네이버 가입해서 블로그 왔거든요. 내 블로그는 없는데요. 네이버 가입하고? 그럼 블로그 아이디 만들게 해주세요. 아주 최근에 만드셨기 때문에 블로그 아이디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단히 아이디를 쓰실 거 적고 네이버랑 해주세요. 똑같은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네, 됐어요. 바로 시작하볼게요. 그리고 화면이랑 처럼 같이 해서 내부는 이제 빌려보고 나중에 할게요. 여기 이렇게 화면이랑 계시네요. 자, 그러면 13페이지 보시면 돼요. 블로그의 화면 구성 살펴보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타이틀이라고 불러요. 간단히 말하면 이 블로그에서의 간판 역할을 하는 게 타이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며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따가는 여기다가 멋있게 블로그의 그 성격에 따라서 타이틀을 달아볼 거예요. 타이틀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블로그 명이 적혀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본인 그 아이디 뒤에 님의 블로그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요거 이제 바꾼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바 영역이 예제에서는 있는데 저는 현재 없죠. 자, 사이드바라는 건 뭐냐면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이후 커넥트 또는 다녀간 블로그와 같이 다양한 어떤 메뉴들을 구성하는 부분을 사이드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메뉴가 하나 더 있는 걸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위젯을 잠깐 바꿔서 보여드려 보면요, 사이드바가 이런 형식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런 메뉴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걸 사이드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을 때는 그만큼 포스팅 영역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사이드바가 없는 1단형 메뉴를 좀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옆에 보이는 이 부분이 포스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쓰는 거,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걸 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쓴 그 다양한 내용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카테고리라는 게 보이는데, 아마 처음 들어왔을 땐 메뉴가 나눠져 있는 게 없이 전체 보기나 아니면 게시판 정도만 있을 거예요. 카테고리는 블로그의 메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로그에다 우리가 이제 글을 계속 쓰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글의 성격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넣어놓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파일이 한 개라면은 따로 폴더가 필요 없지만, 파일이 여러 개면은 각각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폴더를 마련해 놓죠. 그런 거와 같은 느낌이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EU 커넥트라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 EU 커넥트는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를 뜻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실제 블로그에는 이웃하고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로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내 블로그와 상대방 블로그가 서로 소통하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웃 커넥트를 통해서 이웃의 블로그에 좀 쉽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웃 커넥트라 보시면 돼요. 여기 렉시타로가 간단히 말하면 타로 하시는 분인데, 요 위쪽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판 같이 되어 있죠. 그쵸? 요런 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만들어 다룰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한 장 넘겨서 이제 블로그 기본 정보 입력부터 차례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필 부분에 보시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또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 내 메뉴에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와져요. 자, 여기에서 블로그의 주소부터 볼 수가 있는데 블로그의 주소는 기본적으로는 blog.naver.com 슬러시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블로그를 따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경우는 아이디를 처음에 선정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블로그 주소를 처음에 만들고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기존에 블로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블로그 주소가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번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아이디로 블로그의 아이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되는 거니까 일단 나중에 바꾸고 싶으실 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명이에요. 블로그 명은 블로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제 내 블로그의 성격을 담아서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저는 이 블로그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리뷰나 이런 정보들을 담기 때문에 그냥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업체에 관련된 블로그다, 그럼 그 업체 뒤에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달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뭐 하니컴트 학원 블로그 이런 식으로 달던지, 어쨌든 블로그 명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를 들어오는 사람이 블로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블로그 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뭔가를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땅히 검색할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똑같지만 뭐 건대 파스타 쳐보죠. 자, 그럼 제가 블로그 탭에 가보면 요 위쪽에 보면 진양의 세상살이 또는 철민업의 반지하 탈출기, 뭐 데이트온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요 앞에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블로그 제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물론 포스팅의 제목도 보이지만 포스팅의 제목 위에 보이게 되는 게 블로그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블로그 제목은 한 번 지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별명입니다. 별명의 경우는 블로그에 우리가 댓글을 단다든지 답글을 적을 때 붙게 되는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해서 엘리라는 별명을 지어놨어요. 자, 그리고 소개글, 간단하게 소개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따 적어주시고, 내 블로그의 주제, 여기도 고르실 수 있다면 주제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고르기 어렵다면 주제 선택 보류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로그의 프로필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내가 만약에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집어넣으셔서 등록하시면 돼요. 일단은 PC에서 등록하실 때는 가로나 세로나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해서 뭐 가로든 세로든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모바일에서도 블로그를 다루거든요. 근데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1대1로 정원으로 잘려서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면 우리가 프로필 이미지를 넣을 때 그냥 1대1 정사각형으로 넣는 게 예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로 세로 사진도 동그랗게 잘려버리니까요. 정원으로. 그죠? 그래서 이따 프로필 이미지도 넣으시는데 간혹 들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었더니 카페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 체크돼 있잖아요. 네이버 프로필에도 적용합니다니까 전체 네이버 프로필 이미지가 돼버린다라는 거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말고 카페는 카페대로 따로 이미지를 올리고 싶다. 블로그 그 프로필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이거 풀고 등록하시면 돼요. 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입니다. 여기는 PC에서는 안 보여요. 단 이제 모바일에서 볼 때 커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모바일에서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뭐 이따가 뭐 어차피 타이틀 만드실 거니까
타이틀 만드셨던 이미지를 좀 재가공해서 여기다 등록해서 넣으시면 PC에서 블로그를 볼 때나 모바일에서 블로그를 볼 때나 같은 블로그처럼 보이겠죠? 일단은 어떤 사진을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검색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블로그의 스킨이 모바일 스킨으로 그대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블로그처럼 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커버 이미지를 PC랑 좀 비슷한 톤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도 아무 사진이나 넣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사업자 확인이라는 부분은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블로그에서 블로그 마켓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블로그를 이용해서 내가 약간 상거래 목적으로 돈을 좀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그럴 때 사업자 확인에 위젯을 달아주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달 수 없고 위젯으로 만들어 다는 거라서 이따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이 메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톡톡 연결은 네이버 톡톡이 있으시다면 아마 뜰 거고 네이버 톡톡을 저번에 만들지 않으셨다면 안 뜰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 톡톡이 그냥 뭐냐 라고 묻는다면은 간단히 말하면 상담 창구, 즉 카카오톡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이 네이버 톡톡을 통해 문의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은 연결해 두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연결 안 함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네이버 톡톡 자체가 안 떴다 이러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톡톡 관리자 센터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 센터에 들어가셔서 휴대폰 인증하래요. 인증을 하고 다음 눌러서 알림 앱을 핸드폰에다 설치하고 여기서 톡톡 계정 만들어서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검수를 통해 하루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뜹니다. 근데 그것도 개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밑에 녹색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블로그 정보에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블로그 주제, 프로필 이미지까지 한 번씩 넣어보시고 다 넣으신 분은 저장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요 기본 정보, 기본 설정 관리의 메뉴들을 한 번씩 쭉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 정보 밑에 기본 서체 설정 누를게요. 자, 기본 서체 설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서체, 크기, 색상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조만간 포스팅을 하실 때 글씨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를 수 있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정보 전달 목적이라 할 땐 좀 반듯한 이런 글씨체들이 가독성은 더 좋고요. 만약에 좀 더 이쁜 어떤 일상이나 리뷰 같은 것들의 글씨체를 할 때는 너무 반듯한 글씨체보다는 좀 더 이쁜 글씨체를 쓰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본인 맘이니까 서체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 크기도 기본은 아마 15포인트 되어 있을 건데 생각보다 15포인트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크게 하겠다 하면은 한 19포인트 정도 글씨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 16, 19 중에 적당하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크면 또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색상입니다. 이건 이제 글자 색깔이라 보시면 되는데, 블로그 글 쓸 때 포스팅의 색깔을 어떤 글씨 색깔로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기본은 난으로 되어 있긴 한데 기본값이 어차피 까만색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스팅의 색깔, 포스팅 글씨 색깔. 행간이라는 건 줄과 줄 사이 간격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물론 우리가 줄과 줄 사이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180에서 한 190 정도? 이 정도 행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렬은 정렬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렬을,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할 때 기본 정렬을 왼쪽 정렬할 건지 가운데 정렬할 건지 정렬 방식을 골라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서체 가볍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초기화라는 거는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어떤 때 이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 블로그를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막 엉뚱한 그런 뭐랄까 좀 안 좋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올려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가 중지됐다 라든지, 그죠? 아니면 저품질로 내려갔다 이럴 때 실제 저품질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블로그에 잘못 적혀져 있는 게시글들을 제거하고 다시 글을 쓰려고 해도 글을 쓰는 건 되지만 검색에서 나오는 게 되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블로그에서 이미 저품질이라는 거는 검색에서 잘 안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블로그 이웃들에게 맞게 안 보이는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블로그를 다시 키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블로그 초기화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초기화할 일은 없어요. 초기화를 하게 되면 24시간 다음에 블로그가 싹 지워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전에 적은 글을 살리겠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로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뜻은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방문집계 보호 설정인데요. 성별이나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 나의 집계가 되도록 해주는 게 방문집계 보호 설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20대 남자라고 한다면 20대 남자 방문수가 내가 방문한 만큼 추가 집계가 된다 이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30대 여성이고 다른 블로그에 들어가서 구경을 했다고 친다면 그 블로그의 통계에 30대 여성이 들어왔다 이런 정도가 찍히게 되는 거지, 제가 누구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공개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집계가 되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콘텐츠 공유 설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CCL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블로그에 글을 적는, 즉 포스팅은 저작권에 해당하는 게시물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건 개인의 창작권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저작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블로그의 글을 막 우리가 퍼서 쓰거나 이런 건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의 경우는 블로그 주인이 원 저작자를 표시하는 한에서 공유를 하거나 재가공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걸 CCL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나 하시면 저작권을 그냥 내 저작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동 출처 사용 설정. 여기는 누군가가 내 블로그의 글을 복사해서 어딘가에 붙였다 라고 했을 때 내 블로그의 출처 정보가 제일 끝에 남게 되는 게 자동 출처라고 해요. 하지만 그냥 지워버리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나 하지 않으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값이 사용함이니까 그대로 놓을게요. 그 다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 있어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블로그에서 내가 글을 찾아볼게요. 아까 건대파스타 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건대파스타 치고 블로그에서 아무 글이나 눌러볼게요. 자, 근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드래그를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 드래그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 정보가 필요해서 가지고 가려고 드래그를 하는데 안 돼요. 그죠? 다른 데는 어떤가 볼까요? 다른 데도 드래그를 하는데 드래그가 안 되는 거죠. 몇몇 군데는 되는 데들이 있긴 한데,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만약에 여기서 가져다가 쓰고 싶은데 드래그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고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기도 해요. 네. 왜냐면 정보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방법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뜨죠. 여기서 톱니바퀴 설정해서 요 밑에 디버거에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를 누르게 된다면 드래그도 되고 물론 복사도 되고 또는 이미지 같은 경우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은 못 쓰겠죠. 그쵸? 자, 그걸 막아놓은 게 간단히 말하자면 요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 기본값이 사용인데 사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도 또는 드래그도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 내 글을 복사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따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조건 내 글을 누구나 못 끌고 간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만 좀 설명하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이제 스팸 차단 관리의 차단 설정 설명할 건데요. 여기다가 내가 스팸을 차단할 사람의 아이디를 적고 추가하면 그 사람이 적는 글은 스팸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스팸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오는 어떤 광고성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막 다는 거를 막겠다. 이런 게 사용자 차단이고, 키워드 차단의 경우는 누군가가 작성한 글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차단하겠다 라는 게 키워드 차단이에요. 그리고 그 차단된 글은 여기 차단된 글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추가한 이유. 우리 이웃이라는 관계가 나중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웃 맺기라는 부분도 다음 시간에쯤에는 해볼 계획인데요. 어쨌든 이웃이라는 관계가 많으면은 이제 인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웃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한 이웃과 나를 추가한 이웃을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내가 만약 추가를 했는데 최근 글을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웃관리라고 해요. 서로 이웃 신청은 이웃이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서로 이웃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서로 이웃이 뭐냐면 좀 더 이웃 관계 중에서 좀 더 돈독한 관계?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웃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자, 그 다음 옆에 꾸미기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꾸미기 설정. 여기서 첫 번째는 스킨 선택이란 메뉴가 나와요. 여기는 19페이지가 관련된 페이지인데, 이 스킨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킨이 있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그냥 골라서 선택하는 게 스킨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네이버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에는 우리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업을 알리기엔 좀 적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후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통해서 디자인을 꾸며서 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다양하게 디자인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스킨을 그냥 고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디자인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 레이아웃과 위젯을 설정하는 메뉴예요. 여기는 어디 있냐면 우리 20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의 첫 번째 레이아웃부터 얘기하자면 블로그에는 1단형 레이아웃과 2단형 레이아웃, 3단형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1단형 레이아웃의 경우는 옆에 사이드바가 전혀 없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형태가 1단형인데 제가 아까 건대파스타에서 찾아 들어온 요 집도 1단형 레이아웃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어때요? 되게 넓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옆에 뭐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집중도도 좀 높은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어땠어요?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보통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의 경우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체험단 하시는 분들도 1단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단형을 많이 쓰냐? 이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단형 레이아웃은 한쪽이 이렇게 더 사이드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포스팅의 영역이 좁아지기도 하고 일단은 집중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1단형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위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여길 누르면 뭐 맛집 기록, 여길 누르면 여행 기록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위젯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뭐 이후에는. 근데 위젯을 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렇게 위쪽으로 위젯을 달려면 1단형으로 다셔야 돼요. 만약에 2단형의 경우는 또는 3단형의 경우는 사이드바 있는 데에만 위젯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1단형을 많이 고르기도 해요. 그래서 1단형 설명드렸고요. 이 중에 좀 2단형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침 딱 나왔네요. 요게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2단형은 이쪽에 사이드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글과 사이드바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도 좀 더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게시글의 폭이 확실히 좁아졌죠. 아까 이 정도 크기였었는데 그죠? 이 정도 크기로 많이 좁아진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2단형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2단형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쓰던 블로그의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옛날 블로그 형태가 좀 더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단형을 아직까지도 좀 쓰기는 해요. 그리고 진짜 보기 힘든 유형 중에 하나가 3단형 레이아웃인데요. 이거는 사이드바가 아까 2단형은 하나였다면 3단형은 두 개예요. 그러다 보니 포스팅의 영역 또한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3단형은 저도 정말 추천을 안 하는 그런 위젯 형태,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건 1단형 레이아웃이고 만약에 1단형 싫으신 분은 다른 걸로 고르셔도 되기는 해요. 그냥 저는 추천이니까. 자, 이 옆에 레이아웃 설정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력형은 넓게 놓는 게 더 낫겠죠. 1단형 레이아웃은 사이드바를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기본 메뉴는 국문이 나아요. 왜? 영문의 경우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서 보게 되잖아요.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위주이기 때문에 국문으로 놓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메뉴 사용 설정의 타이틀 이따 만들어 볼 거니까 꼭 켜져 있어야 되고요. 카테고리도 이따 만들 거니까 켜져 있어야 돼요. 이웃 커넥트는 켜놓으셔도 되고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이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하면은 이웃이 찾아 들어가서 본인들이 또 이웃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싫다면 이웃 커넥트는 끄셔도 돼요. 자, 블로그 정보도 뭐 굳이 필요 없다면 꺼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밑에는 이제 위젯 사용 설정이라고 해서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사업자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업자 정보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을 할 때 법률에 따라서 블로그 홈에 사업자 정보 게재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에디트를 눌러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채워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사업자 정보를 꺼내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사업자 정보가 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콩저금통 이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마다 콩이라는 기부 토큰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저금하는 게 얼마나 저금되는지 보는 게 콩저금통이에요. 별 필요는 없습니다. 위젯이라는 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 나는 시계를 달겠다. 그럼 시계를 누르고 원하는 데에다 끌어다가 이렇게 점선이 나오면 떼면은 그 위치로 가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는 달력을 놓겠다. 그럼 달력을 체크하고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끌어요. 계속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딱 놔주면 그 위치에 달력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다면 밑에 적용 이렇게 누르면 레이아웃을 블록에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적용이 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이쪽에 있는 이 세부 메뉴를 요 타이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4시 53분이니까 5시 그냥 들어갈게요. 5시에 미리 캔버스로 가서 타이틀을 만드는 걸로 하죠. 타이틀 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느 정도 꾸며지도록 뭐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 꾸미는 거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카테고리랑 상단 메뉴 설정 여기 부분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메뉴 있어요. 상단에 네 메뉴 가셔서 세부 디자인 설정 눌러볼까요? 네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여기 메뉴 중에 요 밑에 타이틀 에서 직접 등록 눌러보시면 가로랑 세로 사이즈 보입니다. 가로는 966픽셀, 세로는 50에서 600픽셀 사이로 만들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일단은 우리가 타이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물론 나중에는 같은 방식으로 스킨 배경의 사이즈도 제작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스킨은 타이틀보다 적용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라 저희는 타이틀로 오늘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이틀 가로는 966, 세로는 50에서 600픽셀. 한번 미리 캔버스 열어볼까요? 숫자 쓰는 게 없는데. 숫자 쓰는 게 없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가로는 966, 세로는 50에서 600 사이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 다시 들어와서 일단 로그인을 해야죠. 저는 크롬 창에서는 로그인 해놔서 바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사이즈, 크기 조정해서 직접 입력 누르시고 맞추는 거죠. 가로는 966, 세로는 50에서 600 사이인데 저는 그냥 300 정도로 만들게요. 물론 600으로 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려고요.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일단은 사진을 하나 불러오는 거죠. 뭐 벚꽃이 뭐 곧 필 때니까 그냥 벚꽃 하나 제가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무료 이미지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냥 벚꽃을 골랐는데 이유는 뭐 특별하게 없고 조만간 이제 벚꽃 필 거니까 그냥 골랐어요. 자, 사진을 고르고 얘를 끌어서 키울게요. 어쨌든 이 크기에 맞게만 좀 키워주시면 되겠죠? 위치도 대략적으로 마음에 들게. 그러고 텍스트 적을 거니까 텍스트 해서 제목 텍스트.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적고 글씨는 좀 더 크게 할 거니까 글씨체 좀 크게. 그리고 여기 글꼴은 마음에 드는 글꼴 눌러서 설정을 했고요.
색깔은 저는 흰색 할게요. 까만색 안 어울린다. 그죠? 그래서 흰색. 근데 흰색 해놓으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여기다 그림자를 살짝 넣으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아주 간단히는 그냥 사진에다가 글씨만 써서 해도 돼요. 그리고 글씨는 요 끝에 놓으시든 여기 위에 놓으시든 전혀 상관없고 본인 디자인하기 나름입니다. 뭐 꼭 글씨를 크게 놓을 필요도 없죠. 작게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디자인을 좀 쓰셔도 돼요. 어쨌든 요게 제안 1번. 자, 두 번째 제안을 또 설명드릴 건데 좀 더 심플하게 가고 싶으실 때 뭐 간단히는 배경을 깔아도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색깔이 있다면 그 색면을 채워 보는 거죠. 좀 더 밝았으면 좋겠으니까 한 이 정도 해볼게요. 그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또 적기 싫어서 그냥 이거 복사해서 넣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하나의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플한 디자인들이죠. 1번이나 2번이나 그죠? 네. 자, 세 번째. 조금만 공을 들여볼까요? 공이랄 것도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디자인을 프레임을 좀 써볼게요. 사각형 프레임을 이렇게 채워놓고 크기도 적당하게 조절하고 얘를 복사해서 옆에 채우고 얘네 두 개를 옆에 또 채우고. 자, 만약 이렇게 놓는다면 각각의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 내가 파는 상품들을 채워 넣는 수도 있겠네요. 저 사진은 좀 에러가 있나? 에러가지. 보면은 지금 이거 옮기는 부분 요게 좀 에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딴 거 넣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미리 캔버스에 좀 에러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품 사진으로 넣었지만 그럴 필요 없이 왜 미리 캔버스 안에 뭐 사진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져올 사진 이런 걸로 넣어도 되죠. 뭐 벚꽃도 넣을 수 있을 거고 진달래나 뭐 개나리 이런 거를 채워서 넣어도 이쁠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죠. 뭐 여기 넣는 사진들은 어떤 걸 넣는지는 본인이 이제 넣어보시면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방법 소개해 봤어요. 물론 우린 다 윌케무스를 좀 써보셨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만들면 돼요. 꼭 세 개 안 만들어도 돼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이렇게 밑에다가 꽃을 깔아 놓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서 조금 더 꾸몄고요. 자, 디자인들 제가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했고요. 여러분들 맘대로 꾸미시면 돼요. 그래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시고 한 15분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따가 5시 30분에 요거 하나 만드신 거 저장해서 우리 아까 세부 디자인 설정에 타이틀에다 넣을게요. 자, 저는 요걸로 그냥 할 거예요. 요 벚꽃 그림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 전 3개 만든 거 중에 일단 첫 번째 거만 저장을 하면 되니까 페이지 선택은 1페이지만 고를게요. 그러고 선택 완료하면 됩니다. 물론 한 페이지만 만드신 분은 이거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고해상도 다운로드 눌러서 받으시면은 일단 내가 원하는 경로에 받을 수가 있죠. 문서의 3회차 스마트 스토어.
여기에 그냥 타이틀이라고 제가 이름을 줄 거고요. 이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서 저장 얼른 해주세요. 저장을 해야 되죠. 그게 떴어요. 그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고 네, 저장 얼른 해주세요. 자, 이제 본인 블로그로 가요. 본인 블로그에 아까 요 화면 그대로 있죠? 만약에 닫아버리신 분 있을까봐 잠깐 저도 닫고 들어와 볼게요. 자, 아까 들어온 화면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누른 겁니다. 여기서 타이틀 클릭 하시고 여기 영역의 높이는요, 저희가 300을 줬거든요. 300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블로그의 제목도 표시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이 표시 풀을게요.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직접 등록 눌러서 파일 등록,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저장한 폴더 있죠? 저는 문서에 3회차 어디 갔니? 가서 타이틀 따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이 들어가고 적용 누르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들 설정할 거고요. 일단 타이틀만 이렇게 달아봤어요. 자, 그러면 타이틀 다는 거는 이제 됐으니까 나머지 구성 요소들 꾸며볼게요. 이제 내 메뉴에 다시 세부 디자인 설정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킨 배경부터 볼 건데요. 스킨 배경은 이 바깥쪽에 이 색깔, 이 배경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은 스타일, 컬러 직접 등록이 있는데, 스타일은 네이버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들이라고 보면 되고, 컬러는 그냥 단색으로 입힐 때, 개인적으로는 흰색으로 입히는 걸 저는 좀 좋아합니다. 직접 등록은 내가 이제 만들어서 넣을 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기 말고 아까 어디였더라? 여기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스킨을 만들어서 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스킨을 넣을 때는 몇 번 아마 넣었다가 수정했다 이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스킨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한번 여러 번 이제 고쳐야 돼서 스킨을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타이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스킨도 그냥 흰색, 타이틀 같은 경우도 그냥 깔끔하게 흰색으로 얇게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스킨을 꼭 넣어야만 하고 이런 거보다는 스킨 대신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이쁘게 넣는 것도 네. 그래서 어쨌든 스킨 배경은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겠다. 그럴 때는 가로는 최대 3000픽셀로 해서 만들게 되고요. 세로는 사실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0, 또는 600, 700, 좀 더 길게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넣어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요소들, 즉 위젯하고 겹쳐지게 되거나 글과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몇 번은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스킨으로 넣으라고는 말을 하기 좀 어려웠고, 나중에 혹시 내가 스킨에 좀 관심 있다 하시면은 한번 제작해서 넣어보시고 조금 수정해 가시면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스킨 배경은 저는 그래서 컬러 그냥 흰색으로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은 아까 했으니까 특별하게 건들 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영역의 높이를 내가 600까지 놓을 수가 있는데 600이면 이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너무 넓어서 저는 아까 300으로 제작을 해서 넣은 거고, 물론 여기도 스타일과 컬러, 직접 등록 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메뉴라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이 위쪽에 보면 내 메뉴 적혀 있었던 부분이 있죠. 여기가 네이버 메뉴인데 저는 아까 까만색으로 여기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글씨는 흰색이었다 보니까 거의 안 보여요, 화면에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메뉴 색깔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적용이 되고 디자인과 보았을 때 어울리지 않으면 다른 디자인을 또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글씨 색깔은 제가 화면을 너무 크게 해서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 있는 이 글씨 색깔은 폰트라는 건데요. 여기 폰트의 내용 색깔을 만약에 좀 진한 회색 정도로 바꾸면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메뉴는 이 위쪽에 있는 메뉴를 꾸미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 밑에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블로그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블로그 메뉴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좀 튀는 건 좀 싫어서 그냥 컬러를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지금 요 밑에 폰트는 기본색과 강조색이 있는데 기본색이라는 건 원래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색이 기본색이라면 강조색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색을 강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타이틀 색깔을 아무래도 벚꽃 색깔로 놨다 보니 블로그라는 즉 강조 색깔도 약간 벚꽃 진한 색깔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자, 이제 전체 박스인데요. 전체 박스는 이 바깥쪽에 박스를 치는 거예요. 추천을 하진 않지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 박스가 쳐지게 되면 일단은 뭔가 딱 제한되어 있는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박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일단 흰색이 원래 미술에서도 팽창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 작은 집들은 보통 흰색으로 많이들 가구를 놓거나 아니면 벽면을 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배경이 지금 흰색으로 해놓았는데 굳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이 블로그 영역이다 해놓을 필요는 없겠죠. 전체 박스는 저는 보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구성 박스라는 건 카테고리 모양의 박스를 말해요. 카테고리를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저는 테두리가 없는 이런 디자인이 좋아서 이걸로 골랐어요. 여기 제목색과 내용색이 있는데요. 제목색은 이 카테고리라는 글자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색도 약간 벚꽃 계열의 색깔로 한번 바꿔봤고요. 내용색은 진한 회색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룹 박스. 여기는 컬러를 설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젯들을 하나로 그룹을 묶어서 박스를 해주는 게 그룹 박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서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글, 댓글, 스타일.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만간 글을 쓰실 거잖아요. 그때 게시글의 스타일을 말해요. 자, 일단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형식을 고르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요걸로 고른다 라고 했을 때 글 제목 색깔이 보면은 하늘 색깔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내용 색깔은 여기 안에 내용 색깔인 거고 강조색은 여기 댓글 색깔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제목색의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을 쓰겠다 한다면 여기서 선택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댓글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댓글을 적을 때 기본적으로는 프로필에 프로필에 아까 넣었던 그 사진이 같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말고 안 뜨게 하겠다. 또는 옛날의 경우는 퍼스나콘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로 뜨게 하겠다. 이런 걸 고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프로필이 나음으로 그대로 놓을게요. 자, 글 댓글 스타일까지 말씀드렸고 프로필 설명할게요. 프로필은 뭐냐면 이 프로필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테두리를 줄 건지 아니면 테두리 없이 그냥 이렇게 놓을 건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테두리 없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깔끔한 형식을 썼어요. 자, 그 다음 RSS 블로그 로고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RSS 피들리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이 내 블로그에 있는 글을 좀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한다면 이 RSS 피들리를 복사해서 피들리닷컴에 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글을 올리면 그 사람이 바로 그 글을 피들리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게 RSS라고 해요. 근데 그 의미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셔도 될 거고, 일단 디자인을 어떻게 내가 이쁘게 할 건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만 생각하시고 고르셔도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위젯 설명 드릴게요. 자, 위젯은 아까 제가 달력이랑 그리고 시계 위젯 정도를 꺼내 왔거든요. 만약에 여기 위젯 모양이 좀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 그래서 위젯을 아까 제가 달력하고 시계를 꺼내 왔는데, 이 시계를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요런 디자인이 더 이쁘겠다. 왜 내 블로그에 그 모양하고 어울리는 디자인을 달아놓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고 폰트 색깔 그리고 폰트를 골라서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로 꾸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계는 이렇게 해봤고 달력도 한번 제가 위젯 꾸며 볼게요. 달력이 여기 지금 디자인이 있는데 나는 요거보다 다른 디자인으로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고르시면 돼요. 테두리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는 테두리 없는 게 좋아서 테두리 없는 걸로 골랐어요. 밑에는 이렇게 폰트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링크색, 휴일 색깔 등이 이렇게 있죠. 기본색은 여기 있는 달력의 기본 색깔이라면 링크색은 우리가 만약에 달력의 경우는 여기에 이제 포스팅을 하면 그 포스팅하는 부분들이 링크가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의 색깔을 말하는 거고 휴일색은 여기 휴일 색깔.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으면 눌러서 바꾸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마음에 들게 됐다면 적용까지 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그냥 타이틀만 놨을 때보다 내가 주변에 이런 모양들을 조금 더 정리하니까 그럴싸하게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디자인을 꾸미는 게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합니다. 22페이지 카테고리 작성 및 관리예요. 자, 여기는 지금 원래 예전에 이제 실습용으로도 또 제가 또 쓰던 그런 블로그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적은 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위쪽에 카테고리는 저는 그대로 놓고 이 밑에다가 카테고리를 더 만들 거거든요. 자,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카테고리라는 메뉴에 전체 보기 있죠. 그 옆에 보시면은 회색으로 에디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탭으로 넘어가져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위에 보시면은 책에서 똑같이 했네요.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 그쵸?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 근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내 메뉴의 관리로 갔을 때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보시면 블로그 탭이 바로 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 옆에 요 회색 에디트 눌러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카테고리 이제 만들 거니까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고 되어 있는 좀 진한 글씨 있죠.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밑에 이렇게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대로 이름을 적어 볼게요. 저는 책에 있는 대로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만들 거예요. 적고 엔터. 그런 다음에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 여기 메뉴 골라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하면 그 밑에 또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건강을 지켜요. 또 위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카테고리 추가 맛집을 찾아요.
그 다음 다시 위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모양 만들어 주시고, 여기 책에는 딱히 없긴 한데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다시 위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서 카테고리 추가. 여기는 제가 비공개 게시판 하나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비공개 게시판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위젯 게시판, 뭐 어쨌든 비밀 게시판 다 돼요. 그리고 이 비공개 게시판은 공개 설정을 비공개를 눌러 놔 볼게요. 그러면 옆에 보면 자물쇠가 생기죠? 자, 이렇게 자물쇠가 생겼고, 여기 다 됐으면 이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그리고 내블로그 가보면 아까 만든 카테고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카테고리가 물론 4개만 우리는 만들긴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가지 분류로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생성했다면 상단 메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프로필 영역에 관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 상단 메뉴에 등록하는 이유는 카테고리 자체가 지금 위에 있으면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디자인에 따라 카테고리가 만약 밑에 있으면 게시글에 가려서, 즉 포스팅에 가려서 카테고리가 안 보이겠죠? 그럴 때 내가 이 중에서 주요로 쓰는 상단 메뉴,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카테고리 4개를 상단의 요 위쪽에 항상 배치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상단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메뉴에, 위에 여기 내 메뉴 눌러요. 내 메뉴에 관리 들어가셔서 여기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 선생님 그냥 글쓰기 관리 나오는데 관리는 가면 될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글쓰기 관리가 나오고 내 메뉴가 없다고요? 자, 내 메뉴에 관리 왔죠? 여기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상단 메뉴 설정에 밑에 여기 카테고리를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내가 띄우고 싶은 카테고리 4개까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클릭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택하고 선택, 이렇게. 그리고 밑에 확인 누르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그런 다음 내 블로그 가보시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각각의 상단 메뉴가 이렇게 달려진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바로 해보세요. 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이쁘게 잘 꾸몄으니까 글을 이제 써볼 건데요. 지금은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책에 있는 내용대로 써볼 거예요. 자, 일단 블로그 글쓰기를 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 문장은 간결하게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구성을 합니다. 이거 한 문장은 한 서너 줄 정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만들게 되는데 글, 사진의 형태나 사진, 글의 형태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쓰기 사이엔 인용구를 넣어서 내용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옴표나 버티컬 라인, 말풍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본문보다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눈에 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글을 쓰면은 나만 보는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검색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시고 오타가 있다면 수정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글 쓰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글을 작성을 할 거니까요. 지금 이제 내 메뉴에 글쓰기 누를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제목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에디터가 떠요. 이 화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 할 때 꽤나 많이 본 화면과 비슷하죠? 이렇게 에디터 화면이 비슷합니다. 다만 그때는 제목 적는란이 없었다 정도? 그죠? 자, 어쨌든 여기 제목 부분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제목을 적는데 지금은 제가 어차피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책에 있는 대로 쓸 거예요. 근데 라운스 라이프는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제 블로그 명하고 해서 적을게요. 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제목을 적었고요. 내용은 요 밑에 부분을 클릭하시면 또 커서가 생겨요. 여기다가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냥 책에 있는 멘트를 거의 그대로 적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발행까지 하는 거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적어 주시거든 에디터에 대해 설명을 좀 진행하고 발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글만 좀 이렇게 적어 주시고, 에디터에 대한 설명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이 뒤에 예제에서 계속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려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먼저 이제 조금 더 배우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 기왕에 발행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발행을 해보려는 거니까요. 자, 일단 글을 다 작성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에디터 3.0 설명할 건데 나중에 발행할 때는 위에 여기 발행 눌러서 발행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마저 또 얘기할게요. 자, 위에 에디터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진이란 부분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저장했었던 사진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렇게 꾹 누르고 열기 하면은 그 사진이 바로 불러와지는 게 사진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업로드 중이긴 한데 조금 기다리면 사진이 들어오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보통 글 쓰실 때 블로그는 글 적고 사진 적고 글 적고 사진 적고 이런 형태로 많이 쓰긴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한 장만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진을 누르고 여기서 여러 장을 선택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2장을 선택해 볼게요. 열기 해보면 사진을 지금처럼 하나씩 개별로 올릴 거냐, 아니면 이렇게 배치를 콜라주로 배치해서 예쁘게 놓을 거냐, 아니면 옆으로 슬라이드로 넘기듯이 사진을 놓을 거냐, 레이아웃을 고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콜라주로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옆으로 예쁘게 배치된 채로 들어가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업로드 중이니 조금 기다렸다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라고 해서 사진을 편집하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크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추는 게 가능하고요.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요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자르기 회전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가에 여기 각도기 같은 거 보이죠? 이렇게 회전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또는 좌우를 바꾸거나 상하를 바꾸는 것도 됩니다. 밑에 녹색 적용 누르면 이렇게 잘린 채로 적용이 됐죠? 세 번째 있는 이 버튼은, 동그라미 3개 겹쳐진 버튼은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그냥 찍었을 때 좀 어둡게 나온다면 사진에 내가 필터를 줘서 좀 더 밝거나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정에서는요, 사진 하나하나마다 밝기나 채도를 따로 보정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물론 미리 캠퍼스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정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실 때도 바로 이렇게 에디터에서 보정도 가능은 해요. 액자는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의 가에 테두리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가 액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명은 내가 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싫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로고를 넣어서 이미지 서명을 넣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적어서 글자 서명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로그 네이버.com에서 그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글씨로 바꾸셔도 돼요. 서체도 내가 원하는 서체로, 그리고 글씨체도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로 해서 글씨 색깔도 흰색 조금 흐리게 할게요. 배경색은 뭐 없게 하겠다. 없으니까 너무 안 보이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사진에 중간에다가 박아 놓거나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이 사진을 쓸 수가 없겠죠. 그쵸?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복사해서 쓰지 못하게 이렇게 박아 놓는 것을 워터마크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요거를 서명을 넣어서 모든 사진에 똑같이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게 블로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 이쪽에 있는 메뉴 한 번씩 쭉 훑고 있는 거예요. 자,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포스팅 하실 때 보통 보면 일상 포스팅이다, 어디 간 포스팅이다 하면은 사람들 얼굴이 본의 아니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 부분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거죠. 예를 들어 사각형 모자이크는 사각형 형태로 가려질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픽셀로 할 것인지 맞춰서 설정하면 이렇게 가려지죠. T는 텍스트, 그래서 일반 텍스트 추가하겠다 해서 글씨를 쓰면은 이 부분에 이제 글씨가 씌워지면서 내가 만약에 사진에다 글을 쓰고 싶을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폰트가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미리 캔버스만큼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참고로 보시기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스티커는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리는 얼굴 부분을 뭐 가리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마스크는 마스크 효과예요. 그래서 요 도형만큼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하겠다, 이럴 때 이런 마스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그냥 메뉴를 훑어드렸고요. 저장할 건 아닌데 잘못했네요. 전 취소 누를게요. 자, 이미지 부분은 이후에도 또 설명은 드릴 거라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SNS 사진. 요거는 뭐냐면 네이버 박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박스에 만약 사진이 있는 경우 마이박스에서 불러오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연동을 시킬 수는 있는데 실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 요거는 이제 동영상을 추가하는 거예요. 물론 책에서 이후에도 배우게 되지만 우리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다면 동영상 추가를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여기 있었을까요? 없겠죠? 예, 여행 비디오 영상을 만약 이렇게 넣게 된다면 그 영상이 들어가면서 제목을 적고 완료하면은 영상이 넣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연습이라고 제가 적어보고 일단 업로드가 진행되거든 완료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업로드가 되거든. 여기 대표 이미지를 고를 수 있게 나오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른 후에 완료하면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안에 동영상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고 재생되진 않습니다. 자, 스티커는 스티커를 삽입해서 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누르면 여러가지 스티커들이 나오고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클릭하면 여기서 정렬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을 때는 쓰레기통 눌러서 버려버리면 됩니다. 이 스티커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챌린지 때문에 제가 받은 거고 요런 스티커는 아마 기본적인 스티커가 있을 겁니다. 보면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움직이는 스티커고요. 이렇게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제가 저번 그 네이버 챌린지로 받아서 있는 거라서 요런 거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스티커 혹시 잘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스티커라기보다 내가 디자인을 이쁘게 잘 만드시는 분은 나중에 여기 오지큐 마켓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카카오에서도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티커를 만들어 파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만드시는 분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오늘의 리뷰라든지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넣어 두시면은
또 요거 받을 사람들은 다운받아서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 만든다가 아니라 내가 쓰는 입장에서도요, 얘가 1,500원이지만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달만 쓰고 1,500원 이러면 아까울 수 있겠지만 한번 사놓으면 계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 갖고 안 사고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혹시라도 디자인 잘 하시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오지큐 마켓은 스티커만이 아니라 내가 사진 잘 찍으면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놔도 돼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필요한 사람은 한 100원, 2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금액이 비싸진 않으니까 요런 거를 또 사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혹시 잘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여기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카카오 이모티콘보다 훨씬 더 승인이 잘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었으면 아마 승인이 날 거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용구예요. 인용구는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다양한 인용구가 있고 마음에 드는 모양을 눌러서 인용구를 넣을 수가 있죠. 요거는 우리 언제 해봤냐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은콩 할 때 이미 써봤어요. 그쵸? 자, 그 옆에 구분선. 구분선은 각 요소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해서 분류하는 건데 포스팅 자체가 너무 길어진다 라고 할 때 중간에 구분을 짓는 용도로 쓰기 좋은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 장소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장소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 내가 찾고자 하는 장소를 여기다 입력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일 컴퓨터라고 적으면은 저희 학원 주소가 딱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 누르고 확인하면 그 장소가 이렇게 지도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온라인상으로 쇼핑몰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장소를 넣을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뭐 체험단으로 또 맛집 뭐 레뷰 같은 데다가 체험단으로 찾아가게 된다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받으신다 하면은 그 장소를 넣어 주셔야겠죠.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경우에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오프라인 업체를 운영한다. 그럼 당연히 장소를 또 넣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은 게 장소인데요. 이 장소를 넣는 게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 보고 여기가 만약에 되게 마음에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장소를 저장을 해 놓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많이 찾아보는데 이렇게 있으면 얘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 이제 셰프 뮤지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제 어떤 그 장소에다가 저장을 해서 놓게 되면은 찾아오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좋고요. 두 번째, 여기 제가 리뷰를 좀 볼게요. 리뷰에 보면은 방문자 리뷰랑 블로그 리뷰가 있어요. 물론 여기 좋아서 본 건 아니에요. 아까 그냥 누른 데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이 방문자 리뷰는 영수증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수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뷰 올리는 그런 거라면 요 옆에 보면 블로그 리뷰 있죠. 이건 이제 블로그에 리뷰가 올라온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건데 여기 얘가 뜬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블로그 이트립이라는 분이 여기 블로그 쓰실 때 지도를 넣어서 해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분 지도 들어있죠?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뜨는 거예요. 이분 3단형 쓰긴 썼다. 그쵸? 좀 정신없죠? 위에는 조그만하게 타이틀 우리 만든 것처럼 타이틀 만들어 넣기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본인 마음이기는 한데 일단은 3단형은 되게 좁아 보여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그거는 딴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은 딱히 장소가 필요가 없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홍보하거나 하실 때는 장소가 굉장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잘 활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링크. 링크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삽입할 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링크에다가 뭐 www.naver.com 이런 사이트를 적으면은 그 네이버 사이트를 찾아서 링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본문에다가 적어도요, 뜨긴 떠요. 근데 얘가 난무니까 싫으니까 저렇게 뜨기도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 책 예제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유튜브에 괜찮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적고 있는데 그 리뷰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영상을 가져올 때도 링크를 써요. 자, 파일이라는 거는 내 컴퓨터 또는 마이박스의 파일을 삽입하는 거예요. 눌러보면은 파일당 10MB까지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파일은 안 되고 간단한 뭐 한글 문서나 엑셀 문서와 같은 것들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은 내가 일정을 등록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별로 정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소스코드, 이것도 쓸 일은 없어요. 보통은 어느 분들이 쓰냐면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코딩을 적어놓고 싶잖아요. 그때 좀 잘 보이게 하는 용도이지 그것도 여기다가 적는다고 해서 코딩이 뭐 실행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는요, 표 디자인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셀을 범위 잡아서 병합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도 한번 입혀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수식을 넣는 건데 진짜 수학 선생님 아닌 이상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저는 수학을 잘하는 편 아니라. 자, 내돈내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실제 네이버 예약이라는 거를 쓴다라고 한다면 예약을 했던 그런 것, 방문했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방문했다라는 게 이렇게 리뷰가 되겠죠. 인증을 하는 건데, 글쎄요, 그런 정도의 기능밖에 특별하게 큰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서식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글씨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글씨를 블록을 지정해서 글씨체를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 글씨 크기를 키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진하게 하고 싶다라든지 기울임을 주고 싶다라든지 다시 누르면 풀립니다. 이렇게 요거 밑줄을 긋고 싶다라든지 취소선을 넣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든지 이런 서식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서식 도구 상자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글씨 배경색인데 우리가 약간 뭐라고 하죠? 그 형광펜으로 긋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싶으실 땐 이런 배경색을 쓰시기도 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정렬 방식. 그래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줄 간격. 그리고 요거는 목록 표시예요. 요거는 이제 위첨자라 해서 첫 글자를 좀 크게, 위첨자가 아니라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첫 글자를 좀 크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해지돼요. 요거는 위첨자. 해서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했을 때 제곱이 원래 조그맣게 적히잖아요. 그럼 범위 잡아서 위첨자 누르면 첨자 문자라는 건 정각 문자의 4분의 1만한 글자니까 4분의 1만큼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요건 아래 첨자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요거는 이제 특수 문자인데 특수 문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미음 한자에 많이 들어있기는 해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있어서 뭐 엑셀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특수 문자를 쓰실 수가 있고 또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모지 윈도우 키와 세미콜론 누르시면은 이모지도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기호를 쓸 일이 사실 많진 않은데 쓰게 된다면 이렇게도 쓸 수는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맞춤법은 내가 오타낸 부분이 있을까 확인할 때 맞춤법을 눌러요.
일상 리뷰를 원래 띄어쓰기 하래요. 저는 이렇게 붙여서 썼는데 고칠 거면 수정 누르면 되고 안 고칠 거면 제외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거나 수정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다 보면 되겠고, 안 고칠 거면 그냥 바로 완료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맞춤본까지 한번 쭉 설명드렸고, 이쪽에 있는 메뉴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내 모먼트라는 거는 모바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눌러봤자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먼트는 모바일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전에 이제 올려놓은 게 있다 보니까 여기 뜨는 거고, 모먼트에 올렸던 거를 클릭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자, 모먼트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글감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때 멀티배너 만들 때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블로그에서 요 사진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사진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필요한 사진이 있을 때 글감의 사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사진을 찾아요. 예를 들어 손, 이렇게 쳐보면 손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모양이 마음에 들면 누르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막 돈 표시가 있더라도 이 모양이 진짜 필요하면 어때요? 사가지고라도 달겠죠? 그쵸? 그런 게 여기 있는 사진이다. 책에 대한 리뷰 같은 걸 적으실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나 TV, 공연 전시, 음악 등등이 있습니다. 쇼핑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품을 만약에 리뷰를 달고 밑에다가 사러 가기 이런 걸 달고 싶다면 쇼핑에서 검색어를 적어요. 검정콩 그리고 한일컴퓨터. 왜냐면 제 몰 이름이 한일컴퓨터니까. 이렇게 치면은 제 몰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넣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내가 이 포스팅을 쓰면서 가져온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볼 수가 있고요. 요 중에 내가 쓸 사진, 그러니까 쓸 사진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대표로 놓을 사진을 대표를 선택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대표가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에 누군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요 앞에 뜨는 요 사진이 대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사진은 기본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넣은 사진이 대표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진 넣은 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디터 창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부분의 사진을 이렇게 가져가 보면 대표 누를 수 있게 버튼 뜨죠?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자, 템플릿도 저번에 설명드렸긴 한데 블로그 쪽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네이버의 추천 템플릿이나 부분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포스팅을 잘 써놓고 나서 그걸 내 템플릿에다 저장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눌러서 다음 쓸 때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밑에 메뉴랑 저장 발행까지만 설명드리면 메뉴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PC 화면,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등으로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 가면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도움말은 만약에 블로그를 자주 쓴다 하면 뭐 단축키를 외우면 좀 편하게 하겠죠. 그런 단축키라든지 도움말이 적혀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뭐 단축키까지 외워서 쓰지는 않는데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도움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장하고 발행 버튼 설명을 할 건데요.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빨리 쓸 때 한 30분 만에 쓸 때도 있긴 한데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쓰고 또는 좀 오래 걸릴 때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 저장이에요.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임시 저장이 되면서 옆에 있는 숫자가 1 늘어납니다. 네, 저는 여기 들어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여기 저장을 해놓았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내 블로그에 글을 쓰러 갔을 때 그 저장된 거를 불러다가 쓸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작성하던 거 맞죠? 예, 그게 저장이고, 발행. 발행은 뭐냐면 내가 블로그에 글을 다 완성을 해서 썼을 때, 그때 이제 카테고리를 내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 지금 요 예제에서는 일상을 누려요 했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다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제나 발행 같은 걸 고르는데, 기본적으로 댓글 공감 허용이 돼 있는지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체크 안 돼 있으면 하면 돼요. 태그 편집에 만약에 키워드가 있다면, 이 블로그에 어떤 키워드, 이 포스팅에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어서 발행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때 발행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예약을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자, 예약을 걸어 놓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최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로그에 지수를 산정하는 거에는 정확도, 신뢰성, 그리고 인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했을 때, 즉 정확도나 신뢰성 부분에 시간이라는 게 또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신성으로 보더라도 시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새벽 한 3시 정도에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글이 블로그에 뜨는 데는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어쨌든 로직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상위에 그래도 최신성을 갖고 떴다라고 하더라도 최신성이라는 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딱 내가 내 고객들이 활동하는 시간대 무렵에 발행을 하겠다면 그렇게 예약을 걸어서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블로그는 보통 꾸준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사람 안 들어오네 그만해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매일마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바쁠 때는 적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글을 써놓고 그걸 발행을 예약 발행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쓴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행 시간에 예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지 같은 경우는 5개인가 그렇게 해서 공지로 우리 블로그 위쪽에 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만 일단 얘기할게요. 자, 일단 여기 발행 눌러서 발행을 하면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도 완전히 똑같지 않은 각각 조금씩 다른 그런 블로그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동영상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편집 모드가 아니므로 바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는 제가 53페이지의 내용까지를 한 번씩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약간 남아서 뒤에 하나만 더 해볼까 하는데 54페이지 봐주실래요? 힘들어요? 한숨이 들렸어. 자, 일단 다시 내 메뉴에 글쓰기 누를게요. 아까 설명은 한번 쭉 그냥 제가 훑어서 말씀을 드린 거라면,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냥 그 블로그 글을 쓸 때 사진을 넣어서 쓰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거라 훨씬 설명보다 쉬울 거예요. 자, 일단 제목 부분을 클릭해서 제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2번 보니까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내용을 적기 위해 본문 부분을 클릭하고 밑에다 또 적을게요. 자, 글을 다 쓰셨다면 이 밑에다가는 사진을 넣어 볼 건데, 사진 누르시고 여기서 업로드할 사진, 만약 요 사진 1번 넣을 거면 선택해서 건강 1번 넣을 거면 열기 하시면
이렇게 업로드 파일이 올라가겠죠? 조금 기다리면은 업로드가 올라가게 되고, 이 밑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나머지 내용을 또 적어 볼게요. 네, 일단은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 적으신 분은 5번이 지금 56페이지 5번에서 또 사진 하나 넣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진 눌러서 이 밑에다가 얘는 건강 3번 같아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사진이 또 업로드 준비 중이고 업로드가 되거든 올라가지겠죠? 요렇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넣은 사진이 대표로 일단 나와 있는 게 보여요.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사진을 대표로 하고 싶다면 두 번째 사진 선택해서 대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그냥 이 사진 그대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누르고 카테고리에서는 예제에서는 건강을 지켜요에다가 저장을 했네요. 그러면 이번엔 건강을 지켜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발행 설정에 댓글 허용, 공감 허용 다 체크가 돼 있게 볼게요. 그 다음 태그를 이번엔 넣어볼 거예요. 태그를 클릭해서 건강 하고 엔터 하고 대추 하고 엔터. 엔터를 치거나 스페이스바로 띄면은 태그가 어차피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팅과 관련되어 있는 태그, 즉 키워드를 적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신 분은 아래에 여기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역시 발행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